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문학계관 담당 교수 소피아입니다. 자, 우리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제 1편 수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고대 영문학 앵글로색슨 시대라고 나와 있고, 자, 밑에 보시면 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장에는 시대적 배경, 2장에는 문학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대표 작가와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예상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켈트족과 영국의 기원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고대 영국에서는 농업을 위한 평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 자체도 굉장히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고대부터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원전 6세기경에 우리 켈트족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왔고요. 자, 그리고 기원전 55년 줄리어스 시저의 로마 군대가 침략해서 주둔을 할 때까지 자, 켈트족이 바로 이 영국 섬에서 거주하는 주요한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켈트족은 아무래도 그곳 자체에 농업을 위한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높은 문명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켈트족 사람들은 용맹을 미덕으로 간주했던 호전적인 켈트족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었고요.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몸에 그림이나 문양을 새기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타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런 켈트족 사람들의 몸에 그려진 그림 이런 것들을 보고 부르기를 브리튼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그리스어의 프레타니카이라는 뜻, 즉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날 영국을 명명하는 브리튼이 바로 이곳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켈트족은 청동과 철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문명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국가의 체제를 형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시대적 배경 첫 번째 특징으로 켈트족과 영국의 기원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특징은요, 로마 지배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원전 43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영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410년까지 약 450년 동안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던 켈트족 중에서 일부는 그런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게 됐겠죠. 자, 그래서 반대했던 일부 켈트족들이 오늘날의 스코틀랜드가 위치하고 있는 북부의 산악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켈트족들은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로마의 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지배를 받다 보니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당시 지배 계급은요, 로마에서 사용하던 라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지배 계급은 켈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지배 기간 동안 로마의 문명과 그리고 켈트족의 토속적 부족 문화는 융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융화된 문화 자체가 오늘날의 영어의 근간이 되는 라틴어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50년 동안 로마 통치 기간을 통해서 성벽 축조, 도로 건설, 그리고 로마식 가옥의 건축을 수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목욕 문화 같은 문화도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로마의 지배를 통해서 켈트족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까지 같이 융화시켜서 이렇게 수용하게 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앵글로색슨 왕조 보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4세기 초에 로마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유럽의 게르만족이 영국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본국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모두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철수하고 나서 그 공백을요, 스코틀랜드 북쪽에 거주하던 켈트족이 다시 영국 남쪽에
비옥한 평화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작센 지역과 그 인근에 거주했던 우리 앵글스족과 섹슨족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영국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척박했던 북유럽에서 약탈적 행위를 일삼던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던 섹슨족 그리고 앵글족은 로마의 통치 공백으로 생긴 이러한 영국에서의 온화한 기후와 그리고 비옥한 농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침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켈트족을 밀어내고 영국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밀려난 켈트족은요, 서북부의 스코틀랜드 산악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스콜틀 아니고 스코틀랜드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켈트족이 밀려나서 스코틀랜드의 산악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 앵글스족과 그리고 섹슨족의 세력 다툼이 시작되게 돼요. 자, 그래서 기원 후 449년에 앵글스족 그리고 섹슨족이 영국을 점령하면서 게르만 즉 앵글로 섹슨족이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던 앵글로 섹슨족은요. 자신의 출신 지역인 북유럽의 신화와 전설을 우리 구비 문학의 형태로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구비 문학이 무엇이냐면 비석에 적어놓고 돌고 도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즉 구전 문학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전 문학, 구비 문학의 형태로 갖고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을 좋아하다 보니 특정한 전쟁 속에서의 영웅적인 삶에 대해서 뭔가 찬미를 하고 그리고 군주에 대해서 충성심을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고대 영문학 작품으로 베오울프를 보면 그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이 베오울프에서 묘사되는 왕과 그리고 신하들의 유대감, 충성심 이런 것들은 앵글로색슨족의 군주와 신하 간의 유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앵글로색슨족은요, 오늘날의 영국의 실질적인 조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앵글스족의 영향력이 굉장히 더 강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앵글스족의 나라, 앵글스랜드,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 조차 되게 비슷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앵글스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앵글스족의 언어라는 의미에 자, 오늘날의 잉글리시 있죠. 그게 이제 앵글리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특징은 기독교 전파와 알프레드 대왕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97년에 기독교 카톨릭이 처음으로 영국에 전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남부 및 중부 지역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통해서 그리고 동부 및 북부 지역은 아일랜드 선교사를 통해서 카톨릭이 확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정한 지역명까지 세세하게 막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톨릭이 확산되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세기 이후에는 영국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자, 830년에는 앵글로색슨족 에그버트가 최초로 고대 영국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왕조가 건설되었다. 자, 그래서 영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세기 말에 북부 바이킹족에 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9세기 후반까지 우리 바이킹족 계열의 네인족이요. 앵글로색슨족은 웨섹스를 제외한 영국의 대부분의 영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871년 앵글로색슨족인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알프레드 대왕은 다시 바이킹족을 몰아내게 되고 다시 영국의 통치권을 차지하고 정치적인 안정기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알프레드 대왕이 딱 등장한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이 통치를 하던 9세기 후반 무렵, 자, 영국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프레드 대왕은요, 학교를 설립해요. 그리고 교육을 확대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학자들을 초청해서 자, 유럽의 선진 학문을 영국에 보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은요, 로마의 보테이우스, 이 사람이 라틴어로 쓴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앵글로색슨 영대기를 마찬가지 영어로 다시 편찬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대 영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독교가 확산된 이후에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했다시피 아무래도 알프레드 대왕은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알프레드 대왕은 비드가 라틴어로 작성했던 이 영국 교회사 이 작품을 마찬가지로 영어로 번역하게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세기 이후 영국 대부분의 지역은 로마 교회에 귀속되게 되었고, 자,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의 행정 그리고 통치 시스템을 영국에 모두 전수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왕들은 모두 다 로마 가톨릭 신자였다까지 정의되었나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5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영어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고대 영어 Old English는요, 우리 450년부터 노르만 정복으로 인해서 프랑스어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100년까지 이어지는 언어를 말하는데, 자, 먼저 고대 영어는요, 앵글스족의 언어인 아까 나왔던 앵글리시, 여기에다가 기원을 두고 있고, 특히 앵글리시는요, 앵글스족과 섹슨족으로 이루어진 게르만어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이킹의 침략을 통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어휘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 영어의 굴절이 굉장히 단순화되고요. 자, 다음. 자, 이어서 특정 어군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오늘날의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이러한 품사군들이 고대 영어에 유입되게 되는 발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 영어는요, 현대 영어보다 독일어에 더 가까운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일어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어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칭이라든지 뭐 수나 성격 이런 어휘 변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이어서 넘어가서 제2장 문학의 특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학의 특징 첫 번째. 자, 1번부터 볼게요. 고대 영문학의 전반적인 특징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고대 영문학은 구전으로 전승이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기록되기보다는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이후에 기독교, 즉 가톨릭의 유입과 그 영향을 통해서 7세기부터는 글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고대 영문학 작품 속에는 앵글로색슨족의 게르만 문화 그리고 기독교에 내재된 히브리 문화가 융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대 영문학의 특징에는 게르만 문화와 히브리 문화 모두가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7세기에 유입된 기독교의 성서 내용과 같은 기독교적 문화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게르만 민족의 북유럽 신화 내용과 같은 비기독교적 문화가 모두 융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적 요소와 이교적, 즉 비기독교적 요소의 결합이 바로 고대 영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대 영문학 작품에는 말 그대로 싸움을 좋아했던 앵글로색슨족이 지향했던 영웅주의적 요소와 자, 그리고 군신 사회의 미덕인 어떤 왕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전쟁을 통한 명예 그리고 전사의 용기 이런 가치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대 영문학의 전반적인 특징은 기독교적 요소와 그리고 비기독교적 요소 이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보시면 고대 영시의 특징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배경과 그 작품들의 특징을 꼭 정확하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먼저 고대 영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고대 영시에는요, 낭만적인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로맨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앵글로색슨족은요,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다른 부족과의 전쟁을 자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족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싸움과 전쟁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에 따라서 역시 다른 부족과 전쟁도 자주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잦은 부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용맹함과 전사의 명예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용어가 하나 등장하네요. 우리 코미타투스 요 용어 정확하게 기억해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군주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 간의 충성서약과 합당한 보상이라는 계약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게 바로 코미타투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용맹함, 명예, 충성 이런 덕목들을 갖춘 전사들을 위해서 군주가 연회를 항상 엽니다. 그리고 그 연회에서는 음유 시인들이 이 전사들을 위한 시를 낭송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운명과 맞서 싸우는 어떤 비장함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고대 영시에서 자주 다루게 되고요. 자, 이런 고대 영시는 그래서 대부분 영웅, 서사시 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같은 이런 낭만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웅 서사시의 특징대로 되게 장엄한 분위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영웅의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떻게 뭔가를 이뤄냈는지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고대 영문학의 영웅 서사시로 우리 베오울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현세기의 가장 오래된 고대 영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베오울프가 바로 대표적인 영웅 서사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 이후, 자, 기독교의 신의 이미지가 앵글로색슨족의 신화적 영웅의 이미지와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하게 되고요. 자, 앵글로색슨족의 영웅 서사시와 기독교의 종교시가 융화된 시의 형태가 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캐드먼의 찬미가, 힘, 그리고 십자가의 꿈, Dream of the Road라는 작품이 있고요. 뭐 방랑자, The Wanderer, 그리고 바다의 항해자, The Seafare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웅시, 종교시가 결합된 고대 영문학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이 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영어 제목도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고대 영시 장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시 장르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교도시가 있고 두 번째로 기독교시 이렇게 총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교도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된 The Pagan Poetry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먼저 이교도시, 즉 기독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 나왔던 영웅 서사시가 있고 두 번째로 애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대표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영웅 서사시 우리 heroic epic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음유 시인들이 영웅들의 설화를 서술하는 시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장중하고 비장한 어조로 영웅들의 어떤 무용담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왕이 뭔가 연회를 열어서 음유 시인들을 통해서 이런 영웅 서사지를 막 읽어주게끔 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왕에 대한 충성이나 신하에 대한 보상, 뭐 관대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군신 사회의 미덕과 영웅의 용맹함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작품 요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Beowulf,
아까도 나왔지만 가장 오래된 고대 영문학, 영웅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Battle of Mardon이라고 해서 말돈 전투라는 작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Dream of the Road, 아까 십자가의 꿈 보셨죠?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영웅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교도 시의 작품의 종류로는 애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엘러지라고 발음하고요. 자, 고독과 방랑, 잃어버린 영광, 삶의 유한성, 그리고 자연이 주는 고통이나 인생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웅 서사시와 애가의 차이점은 일단 분위기가 다 뭔가 어둡고 우울하고 장엄한 것은 맞지만 애가에서는요, 화자의 심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술을 할 것이고요. 자, 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자연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 작품으로는 Ulysses, The Seafarer, 그리고 The Wanderer이 있는데 이 작품 대부분에서 다 바다가 소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연의 변화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묘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독교 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독교 시는 말 그대로 이제 종교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같이 볼게요. 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종교적 주제를 다루는 기독교 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유럽의 게르만 신화와 자, 그다음에 고대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의 영웅적 기상이 융화된 형태로 기독교 시가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힘, 찬미가가 있고요. The Dream of the Road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영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징적 기법으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완곡 대칭법과 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캐닝 완곡 대칭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통 뭐 완곡 대칭법, 우원법, 대칭, 견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일단 먼저 고대 영시의 특징적 기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캐닝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명사를 다른 말, 즉 동의어, 복합어 또는 어군으로 풀어서 재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 그 자체를 쓰기보다는 어떤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뭔가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은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설명보다 아마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우리 바다 그냥 sea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백조의 길, The Swan's Path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뭐 고래의 길, The Whale's Road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명사의 조합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낸 표현, 우리 캐닝 기억해 주시고요. 예시 더 볼게요. 자, 우리 선원. sailor를 표현할 때는 뭐 바다 여행자, sea traveler 또는 바다 사람, seam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우리 태양, sun을 표현할 때는요. 뭐 하늘의 초, the candle of heaven 또는 하늘의 보석이라고 해서 the jewel of the sky 뭐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특징으로 한번 둔, alliter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둔은요, 강세가 있는 자음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시의 리듬과 음악성을 부여하는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강약을 리듬의 기초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군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영어에서 이러한 두운을 통해서 시의 리듬과 음악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영시에서는 이제 강세를 가진 자음의 반복을 통해서 중세 영시의 운율 그리고 아분과는 약간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두운이 대체 어떤 건지 예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hunger and hardships, heaviest burden 이렇게 자음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 tempest and terrible, toil of the deep 이런 식으로 T 자음 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예로는 여러분 혹시 영화 킹스맨 보셨나요? 우리 이런 대사가 있어요. 볼게요. Manners make
man. 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 요거 대사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두 운을 사용한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anners makes man이라고 해서 M이라는 자음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 있죠. 아, 이런 게 대표적인 두 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세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반어적 축소 진술이라고 해서 ironic understatement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모든 것을 사실 이하로 표현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표현 이상이거나 그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사적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반대로는 과장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서 진술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 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하기보다는 자, 오히려 반어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건에 내재한 정서와 그 가치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기보다는 뭔가 더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고대 영문학은 낭만적인 요소가 결여되었고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 고대 영시에다가 반어적인 축소 진술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자, Battle of Mardon, 말돈 전투에서 우리 도망치는 영국인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They cared not for battle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도망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반어적으로 축소 진술하면서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고대 산문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산문은요, 고대 영시가 발달된 그 이후 9세기경부터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이 유럽의 선진 문화와 학문을 영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라틴어로 된 서적을 모두 영어로 번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게 바로 고대 산문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번역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철학의 위안이란 작품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 교회사라는 작품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시편, 이런 작품들을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또 앵글로색슨 연대기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자, 이때요, 기독교의 전파의 시작과 그 이후에 영국의 역사에 대해 모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자, 이것이 바로 고대 영어와 산문의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쭉 함께 고대 영문학의 특징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시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연도보다는 큰 틀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표 작품과 작가 위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고대 영문학의 대표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